여러분들께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제 6월 11일이면요, 국민의힘 당대표가 결정이 됩니다. 이번 당대표의 결정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70%대 당원, 그 다음에 일반 국민 30%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이 선거의 경우에는요, 실제로 33만 명 정도에 달하는 32만 8천 명 정도니까요, 한 33만 명에 달하는 당원들이 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실제 투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의 경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투표권을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행사하시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 5명, 이번에 지금 현재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요. 이 5명들이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전략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생각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빠르게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 전해드릴 뉴스는요, 이 한길 리서치가 이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이 여론조사 결과 지난번에 5명 결과와 비슷한 수치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28일 발표한 여론조사입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준석 이 후보가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42.6%고요. 그 다음에 2위에 나경원 후보가 17.8%인데요. 약 24.8%나 나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3위는 주호영 7.7, 4위 홍문표 6.4, 5위 조경태 4.3입니다. 그리고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상당히 궁금한 것이요, 모르겠다, 응답하지 않은 비율이 22.9%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2.9%, 즉 여론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들은 이 무당층일 수도 있고요, 중도층일 수도 있고, 또 민주당층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 22.9%의 이 내심을 간파해서 정확히 이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이분들의 지지표를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남성 40대, 그리고 50대와 충청권, 제주권, 그리고 중도 성향에서 약 45%에서 52%에 이르는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고요. 60대 이상에서는 39.5%로 가장 낮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힌 후보자 중에서는 이준석 후보를 50.3%가 지지하고 있고, 중도 성향의 국민들이 약 46.6%가 많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쿠키뉴스 의뢰로 1,01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라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JTBC에서 그동안에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지난 5월 22일에서 23일 여론조사를 보면 거기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이 압도적으로 1위를 한, 그래서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39.3%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일반 민심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나타나고 있고요. 2위에는 이 나경원 후보가 계속해서 여론조사, 예비 경선 통과할 때 여론조사대로 1등, 2등, 3등, 4등, 5등에 큰 차이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 본다면요, 이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가 이렇게 지금 폭발적이고 상당히 돌풍을 이루고 있는 것이 맞는데, 왜 그러면 그런 이 돌풍이 일어나고 있느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에 대한 상당한 변화를 주문하고 있고, 이 국민의힘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이준석 후보, 즉 이 기존의 중진들을 통해서는 안 되겠다, 이 새로운 인물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새로운 인물에 대한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 그 다음에 민심의 흐름이 이준석 후보 쪽으로 몰려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2030 세대들의 전폭적인 지지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2030들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일자리 문제라든가 양질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기회의 공정성에서 조국으로부터 시작된 이 진보 좌파들의 이 불만, 좌파들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층인 2030 세대들의 이 불만이 비슷한 연령, 즉 이준석 후보도 30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0대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다.
그 다음에 하나는요,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정치판에서 있는 줄서기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줄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즉 배경이 없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이 국민들의 지지가 상당히 강하다. 자, 그렇다 본다면 이러한 지지가 이 미풍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 정말 돌풍으로 돼서 6월 11일에 이 변화가 있을 것인지 이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러한 이 돌풍이냐 미풍이냐 태풍이냐 이 변수 요인으로 이 조직력, 그 다음에 경선 룰, 그 다음에는 단일화 여부, 이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력 측면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준석 후보가 국회의원 배지를 한 번도 달지 않았고 그동안에 제로선이라고 하잖아요. 3번 출마했는데 3번 다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력에서 4선 5선에 지금 현재 나머지 4명과는 상당하게 열세가 아니겠느냐. 이런 이 측면에서 조직력도 상당한 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요, 이 경선 룰입니다. 바로 70%대 30%라고 하는 이 경선 룰, 특히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 2030 세대로서 굉장히 젊고, 그 다음에 당 관련 이 경력이 다른 후보에 비해서 낮다 보니까 이 조직력 측면에서 상당히 빈약한 것 아니겠느냐. 특히 유승민 계열이다라는 그런 이 비판도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이준석 후보의 경우는 유승민 계열이다 이런 비판과 관련해서는 이 당세가 제대로 확장되고 이 당에 말하자면 이 개파 정치가 상당히 강할 때는 개파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사실상 지금 유승민 계열이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일설은 지금 현재 친박과 친이가 이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당명을 바꾸고 비대위체로 넘어오면서 사실상 친박과 친이는 해소가 됐는데 이준석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 선거 과정에서도 말이죠. 작년 이 총선 때 이번 보궐선거 때 등등 이 기회가 있을 때 나는 유승민이를 말하자면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그것이 나의 꿈이다. 이런 얘기를 총선 때도 했어요. 그리고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유승민계의 대표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 개파성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경원 후보도 말이죠. 만약에 당 대표가 특정 후보에 대한 선호가 강하면 과연 야권 통합이 되겠느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요. 또 이 국민의당 안철수 측근이죠. 이 권은희 의원도 국민의힘의 모 후보가 당선이 되면 자신들은 통합이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이 통합 리더십을 나경원 후보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경원 후보의 경우에는 입장에서 친박 진영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또 이 비판, 또 이준석 후보가 이런 성격을 굉장히 강조해서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건 나경원 후보의 경우에는 이건 음모론이다. 과거 이 친박계가 공천할 때는 나는 공천도 받지 못했잖아. 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아직도 이 구친박 운운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나경원 후보의 경우에는 통합 리더십을 가져오겠다. 그래서 세대도 가치도 이제는 정권 교체라고 하는 이 목표를 위해서 반드시 통합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 이와 같은 외부 인사들 잘 모셔오고 또 이 당내 후보들도 제대로 뛰게 하겠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이 공정한 이 경선 관리를 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이 본인이 가장 적임자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요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이 방금 보도된 내용인데요. 윤석열과 관련해서 최근에 송영길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파일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한 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치고 있느냐?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윤석열 부인과 장고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충분히 받아치고 역효과까지 상대방에게 넘길 해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힘 쪽으로 들어온다면 윤중당 측의 비단 주머니 3개를 드리겠고 급할 때마다 하나씩 열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다.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밝힌 바 있는데요. 여기에 관해서 이 해석은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이거는 문재인 정권과 이 독재와 싸우겠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이 행보는 결국은 범야권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요 윤석열 총장 외에 안철수, 김동연 이런 분들과 관련해서요. 모든 당원은 당에서 같이 하는 당원 동지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상대 측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라도 아끼고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당에 들어와서 경선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다 끌어들이겠다. 20명 정도가 경선을 해도 아무 문제 없고 누구든 들어와서 가장 센 놈이 대선에 나가 이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최재형 감사원장과 관련해서는 대선 후보가 누구든 대선에서 승리하고 나면 국무총리를 영입하고픈 분이 그분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 그리고 당신과 민심이 분리되어 있다는 의견에 관해서는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당원들에 대해서 나쁜 소리 한 것도 없고 당신과 민심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 강한 결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참고로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요. 최근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 한우와 그리고 수입산 고기에 비유해서 좀 비판을 받은 바 있죠. 그래서 앞에 타면 유구고 뒤에 타면 수입산 소고기가 된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 경선이 끝날 때 시작되고 나면 전당대회 끝나고 경선이 시작되면 버스가 한 번 서고 그 다음에는 판이 벌어질 때 또 한 번 서게 되는데 앞에 타면은 유구가 된다 이거죠. 국내산 한우가 되고 뒤에 타면은 수입산 쇠고기가 된다. 그러면서 말이죠. 외국에서 국내에서 키워가지고 국내에서 잡으면 국내산 한우, 외국에서 수입해서 6개월 정도 키우면 국내산 유구, 밖에서 잡아가지고 가져오면 외국산 쇠고기인데 야권 단일 후보를 도려면 우리 당원들이 최소한도 국내산 한우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국내산 유구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 얘기니까요. 장 밖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고 6개월 안을 국내산 유구라고 했듯이 빨리 들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낸 바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준석 후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경원 후보 모두 이 당 외에 있는 지금 자몽용들의 지지율이 당 내에 있는 분들보다도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당회에서 이 잠룡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공정한 경선 관리, 그에 따른 적정한 말하자면 심판론을 등에 업고 정권을 되찾을 수 있는 전략, 이런 것들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당원들의 심판 그리고 우리 국민 유권자들의 심판을 상당히 심판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관해서 상당한 입장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현재 이준석, 나경원, 그 다음에 주호영 의원 후보도 마찬가지로 탈개파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번에 지금 현재 5명의 지금 선거 전략을 여러분들께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요.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예비경선에서의 돌풍, 이것을 이러한 대세론을 계속해서 확산시켜가지고 승부에 쐐기를 박겠다. 그래서 자신의 취약지이자 보수의 한방인 TK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략에 나선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민심의 동요에 탕심이 올라타는 일종의 밴드웨건 효과를 노리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그래서 TK에서의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순간 판세가 결정된 것으로 보고 일반 시민을 만나는 것과 그 다음에 지역별 연설 토론회가 주요 전략이라서 당원들에게 보내는 지지 호소문자 그동안에 안 보냈는데 이제부터는 좀 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대신에 아주 충격적인 것은요. 본 경선 캠프는 꾸리지 않겠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후보는요. 자신이 장래 갈등과 분열을 막을 수 있는 적임자이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통합대표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구체화시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나경원 후보의 경우에는요. 여성이고 또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도권에서 사선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색적인 경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력을 들어서 갈등을 조정하고 또 이 외연을 확장, 즉 중도층과 2030 세대에 대한 외연 확장 면에서는 본인이야말로 최적의 자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통합 대표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나경원 후보의 경우에는요. 원내 대표를 하면서 지금 현 문재인 정권과 이 투쟁의 각을 그 어느 원내대표보다도 강하게 투사한 그런 이 전사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정권 심판론을 가지고 내년 대선을 할 때 본인이 굉장히 적임자가 아니냐 그런 대선 관리 능력을 부각시키면서 당심 비율이 높은 이 경선 룰 이거를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역전을 시킬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중장년권 그리고 핵심 당원층이 밀집해 있는 영남권과 충청권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
이렇게 지금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영 의원은요, 노골적으로 이 개파 분열론 전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준석 후보의 대선을 견제하고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중심을 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10년간 단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던 가짜 청년 이준석 후보, 그 배후에서 개파와 줄서기를 조장한 유승민계의 실체를 제대로 알리겠다. 이렇게 주 후보 측에서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홍문표 주경태 후보도 선전을 다짐하고 있어요. 특히 홍문표 후보의 경우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이 잔뼈가 굵은 당 사정을 잘 아는, 왜냐하면 당뇨 출신이잖아요. 사선의 후보이기 때문에 당과 조직을 제대로 아는 관리형 당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점을 강력히 부각시키고 있고, 조경태 후보는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5선 후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영을 넘나드는 지지피지기의 실용 정치를 하고 있는 본인의 강점을 내세우면서 지금 현재 득표 전략에 매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과연 이제 서서히 누가 내년도 정권을 찾아오는데 적임자인지, 누가 그러한 이 경험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이제 판단하실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해서 우선 이 선거 관련해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뉴스 종합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말이죠, 상당히 이색적인 뉴스인데요. 이 북한 해커가 약 1200억 정도를 털려다가 이게 실패한 뉴스가 지금 조선일보 단독 보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도 제가 한번 지난 2월 달에 보도해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언론에서, 조선일보에서 이 북한발 북한 해커가 멕시코에서 1200원을 털었는데 그것을 한국은행에 있는 계좌로 송금을 했다. 이 송금 계좌 주인공이 누구였느냐, 이런 이 기사를, 워싱턴발 기사를 지난 2월 달에 보도한 바 있어요. 이 조선일보의 보도는요, 당시 미국 외신 보도를 인용해서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미국 언론에서 뭐라고 이제 보도됐냐면요, 미 법무부가 이 미 인민정찰국 소속 3명의 해커를 기소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무부가 보도한 법무부가 이 공개한 보도 자료에는 당시에 전창혁, 그다음에 김일, 박진혁, 이 세 사람을 피고 이름을 한글로 변경하면서 이 얼굴 사진이 담긴 수배 전단까지 당시 미 법무부에서는 첨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보도 내용을 보면 북한 해커 3명이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를 드나들면서 세계 전역을 상대로 감행한 해킹 사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한 해커들이 총 13억 달러, 약 1조 4천억 원, 이 해커들이 시도한 암호화폐 가치가 약 1조 4천억 원에 나타난다. 어마어마하죠? 이 돈은 2019년도 북한의 민수용 수입작품 총액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거를 갖다가요, 이 해킹을 통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 해킹을 통해서 이렇게 벌어진 돈으로 말하자면 북한에서는 핵미사일 자금으로도 쓰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의 충성 자금으로도 쓰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미 법무부가 당시에 법무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 해커들이 2018년도 1월 달에 멕시코 수출입은행 시스템에 접속한 뒤에 총 1억 1천만 달러, 약 1,200억 원을 대한민국에 있는 은행 계좌로 송금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그 당시 공소장에는 구체적인 은행명은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당시 미국 언론 보도, 그리고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멕시코 수출입은행은 이와 관련해서 송금은 이루어졌지만 다른 은행들과 협조를 통해서 자금이 인출되기 전에 절차가 차단됐다. 이렇게 2018년도 10월에 밝힌 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한국금융당국이 멕시코 측과 협조해서 차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요, 이 돈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 아시죠? 이 대순 진리의 박한경 도전, 여기에 이 돈과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노태우 정부가 91년에서 92년 사이에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이 중남미에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을 추진했어요. 바로 해외 식량 영토 확보 사업을 추진했는데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과 친분 관계에 있던 대순 진리의 고 박한경 도전이 여기에 참여해서 150억 원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태우 정부는 당시에 말이죠, 이 돈으로 25년 만기에 미국
케네디 채권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채권 투자 자금을 해서 나중에 이 식량을 해외에서 생산하기 위한 영토를 확보한다는 계획의 일환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구입한 이 케네디 채권이 현재 약 1조 5천억으로 불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별로는 미국의 스탠다드 차타드 약 5천만 불, 5천만 불, 그 다음에 시티은행에 약 3천만 불, 그리고 JP모건 체이스 은행에 약 3천만 달러 정도가 각각 예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케네디 채권 구매는요, 이 박한경 도정 등 극소수만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 95년 말에 이 박한경 도전이 작고하고 나니까 대순 진리의 내부에서 재산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 재산 싸움이 벌어지니까 2017년도쯤에 모 신도단체 SC 등이 만기를 앞두고 있는 케네디 채권에 대한 정보를 입수를 하고 미국에서 활동 중이던 북한 해커와 손을 잡고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미국의 스탠다드 차타드, 그 다음에 시티은행, JP모건 체이스 은행에 있는 5천만 달러 채권 한 장하고요, 3천만 달러 채권 두 장, 약 1억 1천만 달러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공작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2018년도 1월 초에 이 돈이 멕시코 수출입은행을 거쳐서 신도단체 SC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다행히 멕시코 주재 한국 대사관 측에서 이 정보를 파악해가지고요, BFBI 그리고 한국 대검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 SC도 다 조사를 받았다고 그래요. 이 조사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 기업은행 측에서는 이 해커에 연루됐다는 소문을 피하기 위해서 상기 자금을 72시간 안에 돌려보내주면 없는 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게 마무리됐는데요. 당시 이 사람들은 미국에서 누군가가 연변 과기대, 평양 과기대를 후원하기 위한 돈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해킹 자금인 줄은 몰랐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내용을 보면요, 지난 2월 달에 보도된 이 내용, 그리고 이번에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된 내용, 이 돈이 빠지지 않았다는 내용, 이것은 이제 사실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이 SC가 대순 진리회 측에다가 케네디 채권이 존재와 관련된 정보를 통보해 주면서 수수료 30%를 조건으로 해서 돈을 찾아주겠다, 이러면서 이 관련 자료를 받아냈는데 찾으려다가 결국은 이것이 북한 해커하고 관련된 것이 당국에 포착이 되는 바람에 결국 이 돈은 북한으로 넘어가기 전에 차단 조치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만 보더라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은행에 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면 혹시라도 이 북한의 해커가 침투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실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이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이 해커, 이 국내 침투 활동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이 국가정보원과 그리고 이 국내 대북 이런 사이버 해킹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발전시키고 또 향상시키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고요, 또 이어서 중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계속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